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복절 특별 사면 이슈가 핫한 가운데 경제인들도 대거 사면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경제인들에게 사실 기회를 줬다. 저는 네.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사면 받으신 분들 대부분 나이대가 좀 높으시거든요. 맞습니다. 원로 경제인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경제계 쪽으로 사실상 이제는 고용을 늘리거나 경제 이바지 해달라는 그런 기회를 줬다. 그래서 아마 경제계도 그에 대해서 이제는 화답을 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민생회복 사면이라는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과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분야 이슈를 알아봅니다. 생생 키워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하는 마통.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에서 114조 원 규모의 자금을 빌려 재정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하는 마통 이야기만 나오면 역대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 같은데요. 많이 빌렸다는 건 그만큼 거둔 세금이 부족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대출 제도는요,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통장 만들잖아요. 내가 이제 급할 때 쓰려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뺐다 넣었다 이제 하시는데. 정부도 마이너스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인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세입이 있고요. 이제 세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벌어들이는 거는 세금이 될 거고요. 지출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는 재정 상황을 통해서 지출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려워지겠죠.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건데 그게 바로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죠. 지금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 잔액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대출이 받고 있는 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월 달은 없었어요. 5월 달은 없었다가 그 전에 보면은 대출이 한 40조 원 정도 받았고 상환이 한 10조 원대 되고요. 3월 달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는 32조 원이나 된 잔액이 남아 있고 쭉 보시면 급할 때마다 이제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상환하고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잔액이 한 2천억 원 정도 이제는 7월 달에 남아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빌렸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눈에 띄고 빌리다 보니까 당연히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4월 달 가격에는 55조 원 갚고 7월 달에도 크게 갚았는데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정부가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네. 재정부 일시 대출 제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수시로 자금을 충당한 의미인데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세수 확충에 나섰습니다만 하지만 이게 최근 소비 쿠폰도 그렇고요. 여러 면에서 재정 대출을 확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하는 대출은 불가피하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네.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지금 정부가 세제 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부족하다 보니까 소득세라든지 아니면 법인세에 대해서 물론 이번에 세제 개편하고 가보니까 앞으로 이제 소득세는 오히려 더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는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서민들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의미고 대신에 이제 법인세에서 이제 많이 걷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세금을 좀 더 걷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명의 증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나가는 것은 아시겠지만 소비 쿠폰이라든지 에너지 바우처 같은 건데 구윤철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 창출, 성장 뒷받침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쓸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재정 투입을 하겠다 과감하게 그러면서 대신에 그만큼 썼으니 재정 투자를 했으니 그만큼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비판이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재정 지출 늘리면 방만한 재정이 되지 않느냐. 나가는 돈만 많고 들어오는 돈이 적으면 결국에는 계속 마이너스 통장 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는 비판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만큼 대신에 생산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가는 돈은 뭐가 있느냐? 여러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소비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 바우처 확대라든지 아니면 뭐 복지 예산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뭐 소비 쿠폰은 일시적인 지출이지만요. 그래서 이런 복지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뭐 기초연금도 마찬가지고 연금 수당도 마찬가지고 이젠 작년이 많아지잖아요. 이젠 줄줄이 나갈 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대출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를 많이 1%포인트 깎아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기업들도 아시겠지만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이 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적게 냈었고요.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부가 이제는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제 안 쓰려고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또 그 하늘에서 빌리지 않으면 국채 발행하면 되거든요. 그냥 나라 정부 이름으로 그냥 국채 발행해서 돈 갖고 오면 되는 건데, 아시겠지만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물량이 많이 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통 물량이 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국채 가격 떨어지면 국채 금리는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안 좋은 영향을 또 줄 수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좀 국채 많이 발행하기 또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뭐 정부 입장에서 가장 쉬운 게 네. 그냥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그냥 급할 때 쓰고 여유 있을 때 갚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마이너스 통장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자분들 주위에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시선이 있을까요? 제가 좀 재정적으로 안 좋나 문제가 보다. 있다. 예, 네. 뭐 좀 요즘에 좀 안 좋나 보다. 네네. 예, 이렇게 아마 인식이 들잖아요.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자꾸 한국은행, 중앙은행부터 돈을 자꾸 빌려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죠. 이게 대한민국이 좀 요즘에 문제가 있나? 이게 세입과 세출이 안 맞나? 이렇게 좀 의심하게 되고 정부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출과 세입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0으로 수렴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꾸 마이너스가 나오면 정부의 운영 능력에 대해서, 재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아무래도 이제 투자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쓴다는 거는 물론 상환 잘합니다. 상환은 잘하지만 자주 빈번하게 쓰고 그 금액이 계속이 커진다는 거는 뭐 좋은 현상은 저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평소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데요. 이 정부가 한국은행의 마통을 자주 활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마통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경상수지 흑자는 잘 나오고 있고요. 경상수지 흑자에서 중요하게 보는 이제 상품수지, 무역수지 흑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수출이 잘 돼서 그나마 이제는 좀 흑자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반도체 수출이 꺾인다라고 본다 그러면 뭐 돈 들어올 데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왜냐하면 법인세 자체가 걷지를 못하니까. 세금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익이 나야지만 세금을 걷는 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영업 적자가 나온다고 만약에 가정한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갑자기 세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이너스 통장 이럴 때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가 바로 이제 코로나 때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경기의 변동이라든지 리스크가 변동성이 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쓸 거는 마이너스 통장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채 발행할 수도 있는데 국채 발행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발행도 해야 되는데 청약하는 사람이 적으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네.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물론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채가 인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인기 많습니다. 많긴 많은데 너무 많이 물량이 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채 발행도 이게 하기에는 좀 시간도 걸리고 어렵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빈번해지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신뢰도가 저하되니까. 그럼 해결책은 뭐냐? 세출과 세입을 잘 맞추면 됩니다. 네. 네, 세출과 세입을 잘 맞춘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께서 이제는 전문가입니다. 기획재정부예요.
그러면 담당자가 야 내년도 예산 이 정도 거치겠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 세수가 이 정도 거치겠다. 그럼 그 거치는 거에서 세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그게 기재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만약에 안 맞는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 맞아서 마이너스 통장 쓴 거거든요. 안 맞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능력이 없다.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데 다음 달에 들어올 돈과 쓸 돈을 제대로 계획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계획을 못 한다는 얘기는 사실 시장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라는 반증이고 이 능력이 없다라고 좀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제발 좀 예측과 경기 예측이라든지 시장을 읽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액과 세출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는 지출 구조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까다롭게 굴어서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나갈 돈을 좀 아끼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세출에 대한, 그러니까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이렇게 좀 뭐 확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예측을 잘하자. 그리고 쓸 돈, 나갈 돈에 대해서도 좀 아끼는 방향으로 가서 세수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돈도 아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장은 불확실성을 정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가계대출 상황 보겠습니다. 이달 들어 주요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달 7일 기준으로 2조 가까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요. 늘어난 게 이게 8월 7일 기준으로 보면 네. 8월 달 들어와서 7일까지가 한 1조 9천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거의 이제 2조 가량이 늘었는데 네. 증가 속도가 다시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에서 거기서 이제 중심을 받다 보니까 주담대 대출, 그래서 이건 전세 자금 대출 포함인데요. 여기서 좀 늘어났어요. 지금 보시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입니다. 6월 말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7월 달에 이제 DSR 3단계 앞두고 뭐 대출이 폭발했죠. 일시적으로 그 좀 당시. 몰렸죠. 그래서 얼른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지다 보니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전월 말 대비거든요. 그래서 6조 7천억 원 늘어난 건 좋아, 이해가 됩니다. 그럼 7월 말에 이제 줄어들었죠. 자연스럽게 DSR 3단계, 스트레스 DSR 3단계 들어오고 대출 규제 들어가고. 그래서 8월 7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조 9천억 원 늘어났는데 증가 속도가 다시 한번 좀 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갈수록 증가 추이는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8월 7일이라 그러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6월 달에 계약하신 분들, 6월 달에 계약하신 분들이 이제는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계약했으니까 네. 대출 지출이 이제 은행에서 이미 선계약된 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증가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9월이나 10월 달에는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된 후에 계약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마 왜냐하면 2달 시차 들고 대출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7월 달에는 아마 감소폭이 됐었으니까 9월 달부터는 아마 증가폭은 좀 줄어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 달까지는 기존에 받았던 대출, 계약했던 대출이 이제는 실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8월 달에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또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보면 착시 효과일 수도 있고요.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주담대 증가세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인데 네. 신용 대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좀 풍선 효과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풍선 효과라고 봐요. 저는 일단 신용 대출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가계대출 조이다 보니까 신용대출로 좀 넘어가신 분들. 네. 왜냐하면 627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대출이 꼼꼼하게 막아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차주 입장에서, 빌리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부동산 쪽에서는 주담대에서는 안 나오다 보니까 개인의 이제 신용을 통해서 이제는 대출을 받는 분들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좀 눈에 띄고,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렇게 대출 규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이런 말 하죠. 제가 이제는 627 대책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네네. 평론가 중에 한 명인데 627 대책 진짜 잘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도한 레버리지를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없도록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대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부동산 하락론자냐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너무 좋아하는 사람 중에 근데 한 뭔가 명이거든요. 안정화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을 좋아하는 분들은 급격하게 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분위기라는 거죠. 저는 그런 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627 대책 같은 경우가 대출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돈 빌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구할 수가 없는 영역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은행들도 대출을 되게 보수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과거 같았으면은 대출에 나갈 분도 깐깐하게 보다 보니까 총량도 반 토막 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깐깐하게 보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보수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는데 보수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출 구할 길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신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딱 방법이 있어요. 이 금융권 빠지거나 사채 시장 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돈 잘 빌려주거든요. 또 고신용자다 보니까. 그럼 또 이런 쪽에서 또 유동성이 더 풀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단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정부는 결국에는요. 이렇게 이제는 선별적 완화는 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이게 너무 꽉 묶지 말고 신용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로 능력이 되는 분들, 왜냐하면 지금 6억 원까지 딱 막아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능력이 되신 분들은 뭐 대출 완화적으로 해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두고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일단 막아놨고요. 아마 차차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은행들이 갈아타기 전세 대출도 중단을 했고요. 대출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급전 필요하신 분들이 돈 빌리기 힘들다, 또 고신용자들도 대출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출 조익이 좀 이대로 가다 부작용은 없을지도 걱정이 되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은 제가 봤을 때 이대로 쭉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네.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신용자 분들은 비금융권이라든지 사채 시장으로 분명히 가서 돈을 구할 거고 어떻게든 간에 돈을 구해야 되니까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대출 규제 들어가면 서민들은 피해 없을 것 같지만 일단 은행들이 일단 보수적으로 가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서민들 분들도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고 비금융권 사채 시장도 또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됩니다. 그러면 더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게 서민금융이다. 그러니까 햇살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책 자금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탈출구는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대출 627 대책을 통해서 대출 규제를 했지만 서민 자금은 좀 완화줘야 되고 무엇보다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대출 조익이 분위기면은 뭐 정부 당국도 마찬가지고 뭐 대출을 하는 쪽에서는요 대출 잘 안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1차적인 타격을 가니 모니터링 강화해서 햇살론 같은 이런 서민금융 상품은 오히려 더 확대해서 서민들이 급전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다.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이 정도로 심하면은 평론가님 말씀대로 신용도 무관하게 결국 다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는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총량 규제가 들어갔는데 원래 1년치의 총량 규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는 사실 은행들은 어떻게 대응했냐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잘라보니까 정부가 그래서 이제 월마다 그러니까 1년치를 월로 쪼개서 총량 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마저도 이제는 정부가 반을 줄이라고 해갖고 1년치 거를 이제 반으로 다 줄였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총량이 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상반기에는 이게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반기에는 막아야죠, 무조건. 아니, 나갈 게 없으니까 돈이. 그래서 하반기에는 거의 대출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요. 현재도 맞습니다. 627 대책의 그 규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행 가면은 사실 보수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돈이 제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결국에는 급전이 필요하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채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정부가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미국과 중국 관세 휴전 연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관세 휴전을 90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휴전 마지막 날에 좀 뭔가 갑자기 결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연장 뭐 한다 계속 말만 있었지 이게 구두상 얘기했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날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90일 이제 연장 결정이 됐고요. 이게 11월 달까지입니다. 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남이 싸우는 거
뭐 속된 말로 재밌잖아요. 그럼 미국과 중국이 관세로 싸운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관전해서 볼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아니죠.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양대 수출국이 중국과 미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세 전쟁하겠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관세 이슈가, 그러니까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나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미국의 생각이 다르고 또 중국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이게 합의점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던 것이 여기 나오고 있죠. 보시면 이제 미중 관세 합의가 지금 145%에서 이제 네. 미국이 중국 쪽으로 하는 게 30%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중국이 미국 쪽으로 하는 게 10%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115%를 이제 서로들 줄인 겁니다. 예, 그래서 115%포인트를 각자 줄였고 아직은 관세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 관세가 이제 90일 동안 유예됐다는 거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연장이 됐을 뿐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합의가 된다 그러면 또 관세율이 뭐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니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 규제하고 있고 히토류는 IT 사실상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전에도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무기 만들 때도 많이 쓰이는데 히토류 수출을 막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미국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히토류가 필요한데 히토류가 가공 처리를 중국이 90%인데 아니 뭐 중국이 수출 안 해준다 그러면 산업이 발달이 안 되겠죠. 막히겠죠. 그래서 중국은 그걸 너무 잘 아니까 히토류를 무기 삼고 있고 중국은 이제는 아시겠지만 관세 이슈로 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양보를 안 하는 분위기인데 연장이 됐다는 겁니다. 합의가 아닙니다. 아직 미확실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뭐 시장에서는 노심초사했습니다. 이러다가 더 전쟁 붙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휴전했기 때문에 일단은 90일 동안은 한숨 돌리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일단 두 경제 대국의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 세계 경제가 한숨을 돌렸는데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도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수출 1위 국가, 2위 국가는요. 이제는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인데 네. 양대 국가가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 양대 국가가 서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중간재 수출을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 수출이 중국 쪽으로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합니다. 중간재라는 건 뭐예요? 뭐 라디오 하나를 만든다 그러면 라디오 완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거기에 들어간 칩 뭐 이런 것들을 납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막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 대한 관세로 인해서 그러면 중국이 우리한테 오더를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중간재 수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너무 힘들어지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다 그러면 이게 제조업에 대해서 휴전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조업에는 뭐 이슈다,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합의가 되면 더 좋은 이슈일 것 같고요. 근데 아직 합의는 되지 않았고 다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거는 역시나 수출 다변화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과 중국 말고도 다른 시장이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노심초사할 이유는 없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다른 시장에 대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제 EU 쪽, 유럽 쪽에 대한 더 많은 공을 좀 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 고도화돼야 되고 공급망도 내재화해야 된다. 저는 이게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한 또 우리가 교육이 많으니까 중국에 대한 교육이 부품 수입에 많거든요. 그다음에 일본 쪽도 많고 그러면 이 공급망을 좀 내재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좀 하게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거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좀 공급망을 내재화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전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게 말이 쉽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어렵죠.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저는 안타까워요. 네. 어떤 거 안타깝냐면 원자재가 없다는 게 수입을 해야 돼요. 네, 네. 빨리 통일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저는 북한에는 좀 있을까요? 북한 좀 있으니까 광물자원도 있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통일돼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남한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자원이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건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급망을 좀 내재화해서 이런 뭐 대외적인 이슈가 있더라도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주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면제 가능성이 큰데요. 이 반도체 장비 등 파생 상품이나 스마트폰 같은 IT 기기에 대한 관세 기준 여전히 불확실한 거죠. 불확실하죠. 이게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겁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네. 뭐 혹시나 이제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이 투자를 하신 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투자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인구가 1,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상당하군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3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꽤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국민 삼성전자. 주식이죠. 네. SK 하이닉스가 하면 더하죠. 그래서 네. 반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아마 이미 뭐 아시겠지만 지난달 7일이었습니다. 이게 애플이 미국에 이제는 투자하겠다, 자국 나라에 투자하겠다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 때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미국 내에서 만들어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관세라는 거는 외국에서 들어올 때 관세잖아요. 그럼 미국 내에서 만들면 관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나오고 있는 게 집적 회로와 이제 반도체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미 컨덕터와 그 다음에 이제는 칩이죠. 칩스를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와 집적 회로에 대한 100% 관세. 와 이게 된다 그러면 무시무시하죠. 왜?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TV 보시죠. TV에 브라운관에 들어가는 반도체 다 들어가죠. 라디오 들어가죠. 뭐 태블릿 들어가죠. 핸드폰 다 들어가죠. 반도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IT 제품 가격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럼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만약에 이제는 칩만 되느냐, 네. 집적 회로만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는 파생 상품, 금방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반도체가 들어간 이런 뭐 핸드폰,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라든지 뭐 여러분 쓰고 있는 가전제품 야 이것까지도 관세가 되는 거냐 여기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게 미지수예요. 이것까지 되냐?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적 회로와 반도체만 되니까 칩스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반도체만 된다라는 분도 있고 그걸 또 확대 해석해서 반도체가 들어간 파생 상품도 관세가 될 수 있다라는 분도 있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뭐 말들이 많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만 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의견들이.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게 만약에 파생 상품까지도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가전제품은 가격에 그냥 뜀박질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게 가장 부담스러운 거고 그럼 그러실 겁니다. 아니 가전제품이 오르면 미국산 가전제품이 오르는 거 아닌가? 어차피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붙는다 그러면 사실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맞죠?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에 월마트가 있어요. 월마트라는 미국의 대형마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스마트폰을 직매입해서 팔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는 월마트가 관세를 내겠죠. 왜냐하면 자국 내에서 내야 네네. 되니까. 그러면 월마트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관세가 니네 좀 내가, 니네가 내라. 그래서 관세를 이제 떠맡기는 게 그럴 수 되게 있겠네요. 많아요. 되게 네.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관세를 내니 깎아줘 이거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가전제품 입장에서는 제값 받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어떻게 과연 될지 아직은 정해진 거 없습니다. 말만 100%지 실제로 100% 뭐 한 거 사인한 거 없고요. 조만간 품목관세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엔비디아 이야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를 상대로 중국의 반도체를 파는 대신에 그 매출의 일부를 통행세처럼 받는 아주 독특한 방식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수익이 예상된다는데 엔비디아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이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가능한 게 미국이구나. 이게 진짜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엔비디아의 칩이 있습니다. 이제는 AI 칩인데요. H20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중국 타겟으로 해서 나온 칩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바이든 정부 때 야, 중국이 너무 A가 강해지는 거예요. AI 시대가. 그래서 야 중국을 좀 규제해야 되겠다. 너무 기술 속도가 빨라서 최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엔비디아가 그러면 최신 반도체가 아니라
약간 기능이 떨어진 반도체, 그러니까 중국용으로 새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H20라는 반도체인데 AI 가속기인데 H20 칩을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수출했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거마저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아예 엔비디아의 이제는 AI 칩이 못 들어가게끔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시장이 막힌 거잖아요.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요. 그래서 젠슨 왕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얘기냐? 통행성 얘기가 나온 거죠. 네. 뭐예요? 엔비디아가 중국 쪽으로 이제는 H20이라는 이 AI 칩에 대해서 수출하는 대신에 거기서 벌어들이는 중국 쪽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 쪽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한 기업을 찍어서 네. 아니 한 기업을 찍어서 한 시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더 내놔라. 이거 세금도 아니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세외 수익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재정이 빠방해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한 4조 원, 우리 돈으로 4조 원에 이르는 세외 수입이 더 벌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이거 나중에 정권 바뀌면 미국에서 아마 문제가 될 수가 조사가 있을까요?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렇군요. 4조 원이라는 세외 수입이 정말로 미국 정부 쪽으로 흘렀는지 네. 트럼프 일가 쪽으로 갔는지 그거는 모르는 거죠, 진짜. 네. 그래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 정부 쪽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좋은 거죠. 이게 수입이 4조 원 더 생기니까. 그래서 그 돈 재원 가지고 뭐 다양한 재정 지출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트럼프 입장에선 맞들린 거죠. 이게 되네. 엔비디아한테 ADM, 엔비디아와 AMD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또 여기도 15% 이제는 수익 중국 쪽에 나눈 수익을 내기로 했거든요. 이게 된 거예요, 계약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욕심이 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도 그 욕심 그만 부려야 할 텐데요. 네, 분명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중국 쪽에 그러면 팔로 열어줄 테니 중국 쪽에 팔아. 대신에 거기서 나는 수입이 뭐 15%는 좀 세니까 한 10% 정도 미국 정부에 대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는 거고 또 하나 아까 질문이 그럼 엔비디아가 좋은 거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도 됐냐? 그렇죠. 그게 저는 근데 궁금하시죠? 긍정적으로 봐요. 네. 없는 시장이 만들어지니까 네. 원래 막혔던 시장입니다. 그래서 막혔던 시장이 뚫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쪽에 막대한 이제 수출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저는 뭐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는 판단해 봅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대주주의 기준. 어제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당이 주식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음에도 기존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밀리면 끝난다. 예, 정부가 딱 발표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인데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는 양도했을 때에 이게 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은 50억 원이에요. 보유 금액이 이제 50억 원이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지분율 조건이 있어요. 이제는 지분율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종목은 1%, 코스닥은 2%, 코넥스 시장은 4%를 가지고 있고 네. 보유 금액이 한 종목당 50억 원인 경우에는 이제는 대주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는 겁니다. 만약에 보유 금액이 50억 원 이하면은 양도세 안 냅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이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개정은 뭐냐 그러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정부안은 이거를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거죠. 세금이 10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규제가 더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이제는 한 종목당 내가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나는 대주주가 되는 거고요. 그 종목의 그 회사에. 그럼 나는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도세 낸다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제는 근데 이게 발표하고 나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의 원망과 엄청난 비난의 화살들이 나오죠. 네. 민심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니 5,000피 간다며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한다며 근데 왜 제도는 역행하는 거야 라고 실망 매물도 나오고 특히 네. 외국계 기관들이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 요 실망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민심이 안 좋으니까 야 그러면 이게 50억 원 그대로 가자라고 이제 의견을 냈는데 정부는 이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결정된 거 없다. 이거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아직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시장이 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야심차게 뭔가 계획을 내놨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밀린다. 이걸 수정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발이 나올 때마다 밀릴 수밖에 없는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걱정이군요. 국정 동력을 잃어갈 수밖에 네.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대주주 기준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방송 보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금융에 대해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과연 밀리느냐 아니면은 끝까지 밀고 들어가느냐 요거를 과연 정부가 어떻게 결정할까. 그래서 정부의 기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참 국민청원까지 나올 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건 사실인데요. 이렇게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지면 과세 대상에 대한 상당수 주주가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좀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평론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시적으로 보면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흐르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같이 봐야 돼요. 지금 부동산 시장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꼭 간다, 뭐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흐를 거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그래도 일부 자금은 분명히 갈 수 있다. 왜? 일단 내가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면은 나는 양도세를 내야죠. 그러면 25%입니다. 세죠. 네. 내가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잖아요. 양도 소득세잖아요. 그럼 내가 벌어들인 거에서 물론 과세 표준마다 다르겠지만 25%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더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하지만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가서 과연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걸 따져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좋지 않기 때문에 꼭 이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서 양도세가 나온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갈 거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이러실 것 같아요. 만약에 자산가고 내가 주식 투자해서 대주주 기준 때문에 주식이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 나오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5,000피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분산 투자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식 투자 네. 좀 비중 줄이고 부동산 투자를 좀 늘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그렇죠. 다시 재편을 하는 그래서 겁니다. 채권 쪽 늘리고 이러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는 조금 되게 뭐랄까요?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본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분산 투자해서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최악은 이겁니다. 묶어두는 거죠. 예, 주식 투자 안 하고 네. 투자 자체를 이제 안 하시게 되면 기업들은 돈 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제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뭐 이런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코스피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3,200선 아래로 내려갔는데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투심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장 시작해서 쭉 오르다가 네. 갑자기 훅 빠지더라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역시나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면서 네.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분명히 좋은 현상인데 푹 빠졌던 이유는요. 뭐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에서의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 아직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양도소득세 기준도 원한 그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도 뭐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부분도 사실 약간 후퇴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뭐 그대로 간다고 하니 시장에서는 사실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는 10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탈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3,200선에서 박스권으로 머무느냐, 네. 이제 뚫고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관심사고, 만약에 이제 박스권에서 머물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장기간의 박스권으로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게 세제 개편안 나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증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막 불을 지폈을 때는 진짜 뭐 5,000피트 뚫어낼 수도 있다, 막 이런 긍정적인 것만 나오다가 세제 개편안 나오면서 확 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에 지금 머무느냐, 그걸 뚫고 나왔느냐는 앞으로 이제는 정부의 입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네, 코인 이야기도 잠시 나누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지난 11일 기준 1억 6,7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덕분이라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비트코인은 계속 오르는 이유는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네. 그러니까 채굴에 대해서 거의 98%, 99%까지 채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채굴될 게 없어요. 2,400만 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 때문에 계속 원하는 사람은 많고 공급이 안 돼요. 그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벌써 1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고가 경신을, 원화 기준입니다. 달러는 네. 아니고요. 달러 기준은 아니고 원화 기준으로 신고가가 경신됐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실제 비트코인이 크게 올랐고, 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희소성, 그 다음에 현물 ETF에 대한 자금, 기관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ETF에 투자하고 있는 거.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하버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버드대가 사실상 지금 펀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버드 기금이라 보통 얘기하는데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의 이제 기금을 운영하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거기서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봤더니 이제는 500억 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곳에서 ETF에 이제 투자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ETF에. 그래서 이 물량이 좀 상당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한 1,667만 달러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면서 이게 좀 커요, 금액이. 그래서 지금 이게 하버드대 기금마저도 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샀구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더욱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릴 것으로 봐서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또 알트의 대표 주자 이더리움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알트코인 네. 중에서 저는 솔직히 알트코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더리움에 대한 기술력은 인정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뭐 네. 이더리움은 참 좋아하는데, 이더리움이 최근에 뭐 비트코인 오른 것보다 더 올랐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근데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셨다시피 현물 ETF, 그러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무섭다라는 거죠. 계속 지금 기관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이더리움 쪽으로 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기관들이 사고 있는 게 무섭고, 두 번째는 트럼프 차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거 보셔야 돼요. 이게 트럼프 일가가 워낙 코인을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차남이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이 앞으로도 뭐 40% 더 오를 수 있다. 또 차남이 또 본인의 SNS에다가 이더리움이 이제 엄청나게 오를 거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트럼프 차남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트럼프 일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일가가 워낙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대부분 이더리움 기술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보셔야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이더리움을 투자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승세가 무서우니까 계속 가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K석유화학 위기, 제조업 쇠퇴 신호탄 되나입니다.
대표 기반 산업이라 불리는 석유화학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벌써 몇 해 전부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국내 대표 기업들의 영업 손실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평론가님, 우선 우리 산업에서 석유화학이 차지하는 위치나 비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죠. 석유화학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 플라스틱 다 쓰시잖아요. 고무 다 쓰시잖아요. 이게 바로 석유화학입니다. 그러니까 석유에서 뽑아진 납탈렌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무도 만들고 이게 뭐 다 뭐 석유 안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이런 에틸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에틸렌 생산 규모가 세계 4위 정도 됩니다. 이 에틸렌을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저는 이 석유화학이 우리나라의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생산 비중이 우리나라의 전체 제조업의 6.1%, 부가가치가 4.4% 정도 차지할 정도로 크나큰 영향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이 근데 요즘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좀 우려스러운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기세를 좀 대표하는 곳 중 하나가 여천 NCC인데요. 최근 부도 위기에 놓이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일단은 공동 대주주인 DL그룹이 자금을 지원하면서 부도는 막았죠. 이게 또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이게 네. 석유화학이 워낙 돈을 잘 벌었었거든요. 특히 이제는 여천 NCC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진짜 한때 연봉 1위였습니다. 네. 전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로 사실 굉장한 캐시카우가 일어난 곳이었는데 지금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구조조정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정도로 석유화학 업계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죠. 위기에 빠진 여천 NCC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여수 3공장입니다. 그래서 에틸렌이 47만 톤을 만드는데, 에틸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스틱이라든지 고무의 원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 봤을 때 어려움인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 이유를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 에틸렌 많이 사갔습니다, 한때. 네. 정말로 많이 사갔어요, 석유화학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중국이 이제 워낙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자국에서 만들자라고 해서 공장을 무지 세웠습니다. 네. 에틸렌 공장 무지 세웠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당연히 중국에서 뽑아져 나오다 보니 이제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천 NCC 영업 손익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상당하네요. 보시면 네. 21년도에 3,800억 원 정도의 흑자가 나오다가 네. 2022년부터 계속 적자예요. 3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네. 무엇보다 지금 보면 단기 손실이 나오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업 이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단기 손실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한때 그랬어요. 조선업과 이런 석유화학에는요, 우스갯소리로 거기에 가면은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조선업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석유화학 단지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태로 지금 가고 있어서 중국에 대한 공급 물량, 그 다음에 특히 중동에서도 또 이걸 만들어요. 네. 이거 그래서 중동 가격은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은 당분간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기가 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대기업 계열사가 위기를 겪거나 부도가 난다면 좀 협력사 수십 곳이 줄줄이 영향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경제 직격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석유화학에서 에틸렌 부분의 비중이 큰데 중국에서 만들죠, 중동에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마저도 흔들리게 되고,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원료비를 공급을 못 해준다, 하청으로 돈을 못 준다라고 본다 그러면 줄줄이 이제는 말 그대로 부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더 이상 뒷짐을 지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어떤 적극적 개입, 구조조정 방향성 제시 등이 좀 필요할까요? 예,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 봐요. 왜냐하면 석유화학 단지는요, 이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한번 네. 세울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을 하고 뭔가 시설을 재개편한다 그러면 기업들 힘만으로는 사실 힘들거든요. 네. 막대한 초기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을 뜯어 고친다. 뭐 에틸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친환경 소재로 바꾼다라고 본다 그러면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네. 시설을. 근데 그게 기업들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금융 지원이나 어떤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일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금융 비용도 맡아서
대출을 좀 해줄 수 있도록 보증도 서주고요, 정부 보증. 그래서 이제 제조 기반 자체가 이제 친환경 쪽으로 아니면 친소재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뒷받침해줘서 지금 뭐 우리가 석유화학단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3대 석유화학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지역 경제를 좀 살려주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지역 경제 살아나고 거기서 세수 확보돼서 지방 재정도 탄탄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부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 석유화학에 대한 구조 조정을 좀 해주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자, 생생 법률 이슈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